예, 이러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진상 규명과 보안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각각 전 정권과 현 정권에 있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께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진상 규명해야 하고 보안 강화해야 하는데 이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전 정권에 있느냐 현 정권에 있느냐 좀 목소리가 달라서요. 일단 야당에서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좀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배경훈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 이 관련된 대책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이런 부분들을 따질 계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책임은 지금 현재 이 정부를 맡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좀 더 클 수 있다. 다만 지금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 그리고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차례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사고들을 지속적으로 대비해 오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내 집 앞 대문까지 이것이 다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가 이제 자원이 되고 돈이 되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쿠팡에서의 이 정보 유출이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면 롯데카드나 또는 SKT, KT와 같이 유출된 정보들하고 이것이 결합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부의 책임이 더 크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은 이 시점에 굳이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쿠팡의 이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피해자가 안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이 정보 유출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이번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KT 소액 결제 관련해서 해킹도 있었고요, SKT도 있었고 롯데카드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해킹된 그런 어떤 정보들이 이번에 쿠팡에 유출된 개인정보와 결합을 했을 때 이른바 마지막 퍼즐이 돼서 그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의 가장 관심사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 정부 죽이기, 특검을 통해서 전 정부 죽이기를 하고, 두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쓸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경우에 SKT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 안 하는가요? 오로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해서 그런 것만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가고, 무엇보다도 소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집권 세력이 책임질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 건에 대해서 반복이 됐을 때 그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그 많은 부서들이 왜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떻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특검을 또 한다고 합니다. 연장을, 정치적인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국정조사나 특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생과 우리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소위 말해서 탈탈 털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차분하게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볼게요. 지금 쿠팡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뭐 택배 기사라던가 아니면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지난 국감 같은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퇴직금 미지급 문제라던가 뭐 이에 관련한 외압 의혹도 계속해서 거론된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쿠팡 경영진이 국감에 출석해서 뭐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또 사과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쿠팡에서 이제 문제가 여러 차례 지금 다양한 방식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단기간에 급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부적격하게 잘 갖춰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에 대한 노력은 기업 스스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특히 지난번에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검찰에서는 이걸 무혐의 처리해주라는 수사 외압까지 그런 논란까지 벌어졌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택배 기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밤을 새워서 하는 야간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그 인적 사고라든가 물적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라면 이제 쿠팡에서 조금 더 높은 어떤 기업의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문제 제기만 잘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도 이제는 좀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쿠팡이 많은 이번에 그 정보가 유출된 분들이 3,3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4분의 3이 한 75%가 지금 여기에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되었다. 이런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을 때 과연 쿠팡은 어떤 방식으로 그 책임을 다하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과도 굉장히 늦었고요. 또 그리고 이 사고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더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쿠팡이 그동안 성장 위주의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의 공헌, 특히 개인 정보의 보호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도 이제는 쓸 때가 되었다. 그런 지적들을 국회에서 따끔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들이 지난 국감에서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이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네.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쿠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기형적인 시장의 독점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2012년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대형마트 관련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쉬도록 하고 심야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그때 이걸 파고든 게 쿠팡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아예 별도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비단길을 깔아준 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쿠팡 관련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우리가 유출이 됐잖아요.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땅치 않습니다. 쿠팡이 그만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뭡니까?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다는 이게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결국 뭐냐면 그 당시에 민주당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얘기를 취재하여서 대형마트의 어떤 영업시간을 규제를 한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가지고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이 득을 받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쿠팡이란 쪽에 성장할 수 있는 자락을 깔아줬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패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제 쿠팡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단순하게 새벽 배송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는 민주노총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편리하지만 우리의 개인정보를 얼만큼 잘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치게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민노총이 관심사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했지만 선의가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쿠팡이라는 곳이 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됐고 대형마트는 지금 쇠락의 길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한 기업이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면 계엄이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되고요. 경찰이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국회의원의 출입을 이제 통제한 데 대한 어떤 사과였는데요. 앞으로 이제 변화하겠다, 재발 방지하겠다 여러 목소리들을 좀 내놨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공식 사과가 거의 1년 만에 나왔습니다. 공식 사과가 늦게라도 나온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공식 사과가 너무 늦었다라는 부분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이제 내일 모레면 1년을 맞게 되는데 당시에 그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국회의원조차 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경찰이 너무 늦게 동안 사과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오늘 그 경찰청장께서 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봉쇄했던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는 측면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부분은 잘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본인들이 근무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장소인 국회에 출입하겠다라는 걸 통제한다? 이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우리 사회, 우리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국회를 막고 봉쇄하고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시민들과 대치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점에 대해서는 오늘 사과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진심으로 뼈저린 사과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다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이 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출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통행을 막아서는 일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사과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계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헌재에서 이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뒤늦은 사과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1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때 국회를 통제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그 계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이 국회를 통제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회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나마 경찰 쪽에서 수뇌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저는 맞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 대치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사위 등을 통해서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고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이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추가 특검의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건데 물론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검의 기간 연장이라던가 특검의 추가 신설을 추진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붙이긴 했는데 이를 비롯해서 지금 내란 전담부 같은 경우에도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이제 곧 있을 테고 2심 재판부터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대 특검에 대해서 본인들이 실패했다, 성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격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정부 그리고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계엄에 대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본인들은 민생의 영역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법의 영역에 대해서 특별 내란 재판부를 만든다고요? 왜 그러죠? 본인들의 입맛대로 영장이 조금 발부가 돼야 되는데 영장이 기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재판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해서요. 대법원장의 인사 관련해서 그거를 외부에서 쥐락펴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법 권한이 있고 행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지 못했을 때 상권 분립이라는 걸 통해서 사법부의 견제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탱되게끔 하는 게 상권 분립입니다. 그게 법치입니다. 그런데 입법 권력이 사실상 사법부를 좌지우지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 위험한 상황을 너무나 거침없이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묻지마 유죄를 만들고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사실상 위헌장당으로 해서 해산시키기 위한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리스트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상 재판이 중지된 상황에서 재판을 아예 삭제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간보기를 위해서 대장동 일당이 항소 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법치가 있는 건지 헌정 유린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뭐 속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수사를 민주당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이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민주당이 실패를 자인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 개의 특검 중에 지난주로 최혜병 특검은 이제 특검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그 최혜병 특검에서 실질적으로 밝혔어야 되는 그런 외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밝혀지지 못한 측면,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좀 결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수사해야 할 상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빨리 신속하게 정확한 수사를 좀 해내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여론조사,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결과들을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이런 재판들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가 과연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 또는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판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내란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필요성이 훨씬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일 모레 어떤 그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표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거, 잘못된 것은 맞다. 그러나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잘못된 게 맞는데 거기에 그러나가 왜 들어갑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진솔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국민의힘도 협조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쏙 빼고 무조건 그 계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란에 대한 동조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내일 모레 1년을 맞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입장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엄에 대한 사과라던가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이것을 둘러싸고 내용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발언을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당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희생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전국을 돌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목소리가 바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뭉치자, 뭐 똘똘 뭉치자, 잔압하자 이런 부분인데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야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지금 장외 집회를 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장외 집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분열상을 공개적으로 무슨 뭐 이거 저 보고 대회 하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저렇게 국민의힘 안에서 소위 여전히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탄 반탄 이 논쟁을 듣고 싶어 하는 걸까요? 계엄의 강을 건너기를 바랬더니 계엄의 강에서 호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여전히 한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자, 사과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나가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면 지금 국민의힘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지경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한 80여 분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사과하는 것이 이 기본값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당 안에서는 또 그 친한계 소위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그 부분을 공격하면서 친한계 다 나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작년에 보았던 윤한 갈등의 또 시즌 여러 번의 그런 모습들처럼 반복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매우 불편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지금 위원정당의 해산은 뭐 두 번째 문제고 당장 있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해산의 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하고 혁신하는 그런 진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의 장외 집회에서는 단 한 번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 보니 뭐 계엄과 관련한 사과 반성 외에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당무감사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이틀 뒤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취임 100일이기도 하고요.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그 수위나 선이 어느 정도일지 상당히 많은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 세력이고 극우입니까? 아니잖아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이 다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엄에 대한 평가, 계엄은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한 30번 가까운 탄핵으로 해서 사실상 국가를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 실제로 이건요 그 부처가 식물 부처가 됐습니다. 이게 국헌문란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꼭 계엄이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파면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그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재판 과정에 있다는 점이 있고 그렇다면 민주당은 껄핏하면 모든 게 내란, 극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견을 표명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도 그게 내란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프레임 싸움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견을 제시하는데 저들이 놓은 언어 속에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특히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내란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혐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위원 정당까지 이르러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떠밀리듯이 사과를 했을 때 그게 법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무적인 어떤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결과가 나온 뒤에 저는 200% 기각을 확신한데요. 그다음 그 입장에서 저희가 객관적이고 많은 분들의 입장을 들어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저희 입장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을 맞아서 특별 담화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날 기자회견과 또 오부 요인 오찬도 가질 예정인데 오부 요인 오찬이라고 하면 일단 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제 함께할 테고요. 대통령의 담화문에 좀 어떤 내용을 담길지에 대해도 관심이 쏠리고 분위기는 또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이규현 소통수석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오전에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담화문 1년 이제 비상계엄이 1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태혁명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낸 국민들께 아마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서 말씀을 좀 주실 것 같고요. 또 비상계엄을 통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한 보고의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외신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 아마 이 부분도 모두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중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찬으로 이어지는데 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오부 요인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오찬을 하시는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김민석 총리, 그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해서 5분을 지금 초청해서 아마 오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도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가야 한다. 아마 이런 정도의 말씀들을 나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이제 6개월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6개월 동안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회복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었음을 이 전 세계의 그 뭐 다자 외교 또는 쌍방 외교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부분들을 회복시켜 놓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보고의 말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일정들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기대하시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압박하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탄핵 특검을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 K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사법부는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시옷 발음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자기가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서 관련된 있는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이 재판부를 회피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찰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는 다른 사법부입니까? 거기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까? 이게 유체화법 이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빛의 혁명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사법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재판이 중지되고 재판을 아예 삭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소 포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1당과 공동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소 포기로 인해서 그들에게 7,400억이라는 범죄 수익을 합법적으로 세탁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자기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공범에 대해서 이득을 줄 수 있게끔 공적 어떤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뭡니까? 대통령도요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사법, 행정, 그리고 입법이라는 상권 분립이 공고하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개혁 얘기하면서 K민주주의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과연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몇몇 최고위원들께서 지방선거 승리에 꿈을 품고 장도에 오릅니다. 당은 신속하게 빈자리를 메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최고위원들 중에 일부가 출마를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이제 내려놓고 물러난다라는 것인데 이제 누가 나가는지 몇 명이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빈자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채워야 되는 건데 어떤 인물로 채워지고 앞으로 이 지도부의 성격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여기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새롭게 꾸려지는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해야 되는 책임을 갖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관심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들 중에 현재까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히신 분이 3분 계십니다. 원래는 4분이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께서는 불출마를 명확하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현희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김병두 최고위원 이렇게 3분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하시기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 시한이 내일 밤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낮쯤에는 사퇴서를 제출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당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충분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에 이미 착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지도부가 잔여 임기가 내년 8월까지 한 8개월 조금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권리당원 50% 또 중앙위원 50%가 참여하는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빠르게 준비를 한다면 1월 초 중순쯤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하는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네. 관심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1인 1표제 관련해가지고 권리당원의 몫을 대의원과 같게 하게끔 했는데 당내에 약간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의 뜻대로 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당대표 시절에 그런 흐름으로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요. 이재명 당시 대표는 되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궁색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될 텐데요. 근데 다만 최고위원으로 누가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지금은 정청래 대표 쪽에 사람들이 좀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궐선거가 중앙위 보궐선거입니다. 그렇다면 현역 의원들과 당직자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친명계 쪽에서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저번 전당대회 때 박찬대 쪽이 한 150명 이상이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지금 일방 독주에 대해서 뭔가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누가 입성을 해서 최고위를 구성하느냐가 앞으로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이른바 명천 견제 갈등 과정 속에서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